비가 쏟아지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흐리더니 결국 터지고야 만 봄비였어요. 봄비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왠지 따뜻할 것 같지만 그날 밤 그 비는 조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고 낡고 희미한 버스 정류장 조명 하나가 깜빡이면서 그 뒷속을 겨우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볼수록 아주 작은 체구라는 게 보였어요. 어린 소녀였습니다. 16살 유리였어요. 그 아이의 등에는 9살짜리 남동생 민호가 엎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이마에서는 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봄비에 흠뻑 젖은 얇은 외투 한 장으로는 그 열도 밖에 차가운 빗물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유리는 민호를 업은 채 정류장 지붕 아래로 들어오면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고 두 손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유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로 젖은 타일 바닥에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정류장 옆에서 종이박스를 접던 노점 할머니 정불래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74살. 이 동네에서 수십 년째 노점을 해온 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손을 내미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괜히 도와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걸 할머니는 몸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외면하려 했어요. 그런데 소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딱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갈게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유리 조각 같았어. 조금만 더 건드리면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목소리. 살면서 그런 목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리의 눈이 멈췄어요. 할머니의 손목에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오래되고 낡은 빨간 실팔찌. 실이 여러 겹 꼬여 있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팔찌였어요. 거기에 작은 금속 태그 하나가 달려 있었고 그 태그에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 유리가 그 글자를 보고 굳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류장 뒤편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빗소리에 목소리는 묻혀서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시선이 이쪽을 향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분명히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몰랐습니다. 그 빨간 실팔찌 하나가 저와 동생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건 그날로부터 보름 전 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자주 피곤해 하셨고 가끔 숨이 차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설마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아직 괜찮겠지 싶어서 그 생각을 자꾸 미루게 되는 것. 엄마는 제가 8살 때 먼저 떠나셨습니다. 이유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냥 아주 오래전 일이고 저한테는 그 이후로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있었어요. 9살 민호는 저한테 그냥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드실 때 제가 많이 돌봤거든요. 아침에 밥을 챙겨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목욕을 시키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민호는 저한테 반은 동생이고 반은 제가 키운 아이 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장례식장에 친척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외삼촌이었어요. 아버지의 처남, 그러니까 엄마 쪽 남동생. 저는 솔직히 그분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잘 안 오셨고 연락도 거의 없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오셔서는 마치 원래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것저것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거든요.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16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 해준다고 하면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그냥 기대고 싶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외삼촌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방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민호 걱정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류 얘기를 하셨어요. 유리야, 서류 처리해야 하는 게 있어. 도장 한 번만 찍으면 돼. 아이들 학교 전학도 삼촌이 알아서 해줄게. 그냥 여기다 서명만 해. 빨리 처리해야 지원도 나오고 너희가 안정이 되는 거야. 저는 그 말들이 처음엔 그냥 행정적인 절차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것저것 서류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은 그냥 서명도 했고 도장도 찍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서명할 때마다 외삼촌이 서두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빨리빨리 끝내려 하는 것 같은. 저한테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여기 서명하면 된다고만 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밤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서 잠이 잘 안 들었거든요. 거실이 조용해졌다가 외삼촌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내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였어요. 애들은 시설 보내면 되고 유리가 16이면 곧 성인이잖아. 알아서 나가겠지. 지원금은 내가 관리하면 돼. 법적으로 문제 없어. 도장은 다 받았어. 이제 서류만 내면 끝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시설, 지원금, 서류. 제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찍어줬던 도장들이 뭔지 그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호를 시설로 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민호가 저 없이 어딘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저마저 없으면 이 아이는 세상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불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결심했어요. 민호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민호야, 조용히 일어나. 가방 챙겨. 민호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왜 이미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는 건지, 왜 어른을 믿지 않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건지, 왜 도망치는 게 뭔지를 설명 없이도 아는 건지. 저희는 새벽에 외삼촌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버텼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고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자리를 잡기도 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 로비에 눈치를 보며 들어가기도 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사 먹기도 어려웠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둘이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러다 민호가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열이 안 내렸습니다. 손을 대면 이마가 펄펄 끓었고 아이는 점점 축 처져갔어요.
말도 잘 못하고 걷기도 힘들어 했습니다. 약을 사서 먹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무서워졌습니다. 외삼촌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시설에 보내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내 눈앞에서 동생이 아파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 봄비가 쏟아지던 밤 저는 민호를 업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는 데를 찾아 걷다가 그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할머니 앞에서 그게 그날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정불래는 70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점을 했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하죠. 할머니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믿었다가 배신당한 일도 있고 도와줬다가 오히려 욕먹은 일도 있고 마음을 줬다가 그게 짐이 돼버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오랫동안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습니다. 경찰 부르면 끝이다. 나는 책임 못 져. 거절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흔들렸습니다. 경찰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않았거든요. 미성년자 둘이 보호자도 없이 늦은 밤 정류장에서 발견되면 일단 기관에 연락이 가고 그러면 외삼촌한테 연락이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와 민호가 다른 시설로 분리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버지도 없는데 민호마저 곁에 없으면 저는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말했습니다. 경찰 오면 동생이랑 떨어질까 봐요. 그게 너무 무서워서요. 내일 아침에 진짜로 바로 나갈게요. 폐 안 끼칠게요. 딱 하룻밤만요. 할머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냥 오래오래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차갑지 않은 무언가를, 거절하는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그 눈빛이 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빛. 한참 만에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따라와.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 저는 민호를 업은 채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노점 뒤편에 반지하로 내려가는 작은 계단이 있었어요. 노점 창고 겸 할머니 숙소로 쓰는 공간이었는데 문을 열면 곰팡이 냄새가 살짝 나는 2평도 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래도 비는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고 바람이 안 들어오는 곳. 그 순간 저한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낡은 이불을 꺼냈어요. 바닥에 펼치고 민호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민호가 열이 펄펄 끓고 있는데 한 번도 아프다고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냥 눈을 감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이마에 손을 잠깐 얹어봤습니다. 그러더니 말없이 수건을 적셔서 얹어줬어요. 오래된 냄비에 물을 데워서 컵에 따라줬습니다. 약도 하나를 가져다 줬어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열에 맞는 약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한번 보더니 말했어요. 딱 오늘 하루다. 내일은 너희가 길을 찾아. 퉁명스럽고 무뚝뚝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고마워서 운 건지
안도해서 운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떠난 뒤로 처음으로 누군가가 민호 이마에 손을 얹어주는 걸 봐서 운 건지, 사흘 만에 지붕 있는 곳에서 이불을 덮게 됐다는 안도감인지, 아직 우리한테 이런 온기를 줄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민호 이마에 손을 얹은 채로 잠들었어요. 할머니는 그 좁은 공간 한켠에 앉아서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기운이 없었고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그 좁은 방 안에서 멍하니 있었어요. 말도 거의 없었습니다. 민호는 원래도 말이 또래보다 느린 편이었는데 아파서인지 더더욱 조용했어요. 할머니가 민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민호가 무언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낡고 다른 버스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꼭 쥐고 있었는데 잠을 자면서도 열이 높을 때도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불을 정리하면서 잠깐 그 손을 건드렸을 때 민호가 자면서도 그 카드를 더 세게 쥐었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걸 쥐고 있어?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게 오래된 일이라 저도 정확하게는 몰랐거든요. 민호가 언제부터 그 카드를 갖고 다니기 시작했는지. 다만 제가 기억하는 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민호는 항상 그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빠랑 같이 있을 때부터 저걸 꼭 쥐고 있었어요. 잃어버리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난리가 나서 그냥 가지고 다니게 뒀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버스카드를 살짝 봤습니다. 뒷면에 낡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세봄 어린이집 담당 한 끝자리 7291.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잠깐 굳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고 손이 멈췄어요. 할머니 아세요? 세봄 어린이집? 할머니는 카드를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모른다. 잘 아. 그런데 그 대답이 이상했어요. 모른다는 말인데 목소리가 너무 짧았고 저를 보지 않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모른다고 할 때랑 알면서 모른다고 할 때는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는 척하면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는 손목에 빨간 실팔찌를 만지작거리면서 민호가 쥔 버스카드를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봄이라는 이름이 왜 할머니를 그렇게 굳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뒤에서 밝혀집니다. 할머니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처음 안 건 그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노점 준비를 하러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깼는데 눈을 뜨니 이불 옆에 찐고구마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두고 나간 거였어요.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그 고구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별것도 아닌 찐고구마 2개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아침에 나가면서 우리 생각을 했다는 것. 2개를 두고 나갔다는 건 유리 거 하나, 민호 거 하나, 그걸 세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그냥 고구마 2개짜리 마음인데 저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구마를 먹고 방을 정리했어요. 이불을 개고 바닥을 닦고 어젯밤에 비에 젖어서 구석에 세워둔 우산들을 펼쳐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노점 쪽으로 나가서 바닥도 쓸고 종이박스도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얻어먹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이 공간이 좋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여기 있어서 좋다는 걸, 감사하다는 걸 말로 하기가 어려워서 손으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전에 돌아왔을 때 정리된 노점을 보고 잠깐 멈췄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번 봤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손재주는 있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중에 동네 단골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사람한테 그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마음에 들 때만 하는 말이라고. 그날 점심 셋이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종이컵 라면 2개를 셋이 나눠 먹었어요. 테이블도 없어서 노점 옆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컵을 올려놓고 먹었는데 고급진 것도 넉넉한 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배가 불렀습니다. 셋이 같이 먹는다는 것만으로. 민호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어요. 국물이 뜨겁다고 호호 불면서 먹는 걸 보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처음으로 웃은 것 같았어요. 그런 작은 웃음이었지만 할머니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국물을 홀짝이다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가면 또 상처받겠구나.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사정인지 다 들어서 안다기보다 그냥 오래 살면서 얻게 된 어떤 직감으로 알고 있는 것.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피해 왔는지, 어디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울음을 삼키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일 도울게요. 노점도 도울게요. 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있어도 되면 뭐든 할게요. 할머니는 대답을 안 했습니다. 국물만 마셨어요. 저는 그게 거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말 못하고 그냥 라면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도 할머니는 저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희가 있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허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허락.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노점 일을 도왔고 민호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좁은 반지하 방이 어쩌면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곳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도요. 2평짜리 방인데, 낡은 방인데,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방인데, 그런데 안전했어요. 아마도 거기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전 제 핸드폰에 갑자기 요금이 충전됐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누가 충전했는지. 외삼촌이었어요. 연락을 차단해놨는데 전화를 걸기 위해 요금을 충전한 거였어요. 구실을 만든 거죠. 충전해줬으니 이제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집었어요. 누구요? 아무 표정 없이 받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전화 너머에서 외삼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거기 유리 있죠? 유리 삼촌인데요. 아이들이 갑자기 없어져서 걱정이 됐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보호자거든요.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척하는 목소리였어요. 처음 장례식장에서 나타났을 때처럼요. 할머니는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여기서 안전해요. 그러자 전화 너머 목소리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차가워졌어요. 말 한마디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싶을 정도로. 할머니, 법 아세요?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데리고 있으면 불법이에요. 제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아이들 즉시 돌려보내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뒤에 서서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노점 근처를 서성이는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이쪽을 향해 뭔가를 찍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이 누군가를 보낸 거겠죠.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으러 온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정장 차림의 직원이 찾아왔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 보호 환경 점검 나왔습니다. 현재 거주 환경이 적절한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외삼촌이 기관에 신고한 거였어요. 아이들을 직접 데려오는 것보다 환경 문제를 삼아서 기관을 통하면 더 빨리 분리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죠. 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사흘을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니한테 며칠을 신세져서 겨우 숨 좀 쉬었는데 민호 열도 이제 내렸는데 또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소매를 잡고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희 또 뺏기는 거예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손의 힘이 말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저한테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6망- 빨간 실팔찌의 정체. 그날 밤 할머니가 잠을 못 잤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왔어요. 민호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들었고 그 좁은 방 안에 할머니와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한켠에 앉아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빨간 실팔찌였습니다. 오래된 팔찌였어요. 실이 낡아서 군데군데 색이 바랬고 매듭도 여러 번 다시 묶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차고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팔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하늘이 누구예요? 할머니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방 안에 빗소리만 들렸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야. 별명이 하늘이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할머니한테 딸이 있었다는 것도, 그 딸과 오래전에 헤어졌다는 것도, 딸이 집을 나갔어. 할머니는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오래 묻어뒀던 말을 꺼내듯이요. 내가 잘못한 게 있었어. 그 애한테도 사정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들으려 하지 않았어. 그냥 내 방식대로만 했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할머니는 거기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애가 집을 나가면서 이걸 두고 갔어. 빨간 실팔찌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마 돌아오겠다는 뜻으로 두고 간 건지 아니면 끝이라는 뜻으로 두고 간 건지 그것도 몰라. 물어보지 못했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됐어. 찾으려 해도 못 찾았고 몇 년이 지났는지도 이제는 잘 모르겠어. 할머니가 실팔찌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지작거렸어요.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그때 붙잡았어야 했는데, 그게 평생 한이야. 지금도. 저는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습니다. 내가 또 누군가를 그냥 잃게 둘 수가 없어.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한테 하는 말인지, 딸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 저는 몰랐어요. 다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 게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그 빨간 실팔찌가 뭔지, 그 태그에 새겨진 세 글자가 뭘 의미하는지. 할머니는 저희 안에서 자신이 놓친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을 하면서 오래된 단골 손님들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요. 세봄 어린이집 알아요? 이 동네였나? 거기 선생님 중에 하늘쌤이라고 불리던 분 기억해요? 처음엔 다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오래된 단골 어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아, 세봄 어린이집이요? 몇 년 전에 이 근처에 있었어요. 거기 담임 선생님이 하늘쌤이라고 불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몰랐고 어린이집도 그 뒤로 없어졌거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숨을 참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 하늘쌤이 혹시...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작게 말했어요. 모른다. 확인해야 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거든요. 민호 버스카드에 적힌 담당 상담사 한 선생님을 찾은 겁니다. 할머니가 수소문에서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한 선생님은 아동 상담사였는데 알고 보니 저희 아버지와 알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민호를 세봄 어린이집에 맡겼던 건 단순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걱정했어요. 민호가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민호는 말이 느리고 낯가림이 심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운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민호가 제일 안심하는 물건, 늘 손에 쥐고 다니는 그 버스카드 뒷면에 연락처를 붙여뒀던 거였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카드를 보고 연락하라고. 민호야, 이걸 잃어버리지 마. 이게 내 안전장치야.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던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낡은 버스카드 뒷면의 스티커로. 저는 그걸 알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민호가 왜 그 카드를 절대 놓지 않았는지, 왜 자면서도 열이 펄펄 끓을 때도 그걸 꼭 쥐고 있었는지,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를 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민호한테 유일하게 남은 아버지였던 거예요. 할머니가 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서류를 확인하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아이들 관련 서류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호자 변경 절차가 너무 빨랐고 유리동의 확인 과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정식 절차를 밟은 서류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지금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한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한테 편이 생겼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저는 그날 밤에야 울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참았다가 잠자리에 들어서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외삼촌과 할머니가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잘 될 거라는 말을 수도 없이 스스로 했는데 그래도 두려웠어요. 이게 또 무너지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민호는 그날따라 조용했어요. 제가 긴장한 걸 아이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외삼촌은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반면 저희 쪽에는 한 선생님과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 그리고 불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노점에서 입던 낡은 조끼 대신 단정한 겉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얼마나 신경 쓰고 나온 건지 아는데 저는 그걸 보고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외삼촌이 발언했어요. 제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친족 관계도 있고 아이들을 돌볼 의지도 충분합니다. 이 할머니가 도대체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노점 할머니 아닙니까? 환경도 열악하고 나이도 고령이고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했는데 할머니는 그냥 앉아서 정면을 봤어요. 한 선생님이 서류를 꺼내 설명했어요. 보호자 변경 서류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유리의 충분한 동의 확인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고 민호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 상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절차의 문제고요. 저는 아이들 가장 가까운 혈육입니다. 가족이에요. 이 할머니가 피 한 방울 섞인 것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근거로 아이들을 맡기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저는 외삼촌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저와 동생을 시설에 보내고 지원금을 관리하겠다는 통화 내용을. 그 집은 저희한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외삼촌이 무언가를 반박하려고 했는데 담당자가 할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할머니, 만약 아이들을 맡게 된다면 학교 복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 지원과 생활 계획은요? 할머니가 천천히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의 복학 일정, 민호의 상담 연계 계획, 한 선생님과의 협력 방안, 생활비 계획, 의료 지원 내역. 하나하나 직접 알아보고 적어온 것들이었어요. 담당자가 그 노트를 한 장 한 장 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정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외삼촌이 발끈했습니다. 이 노점 할머니가 뭘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아이를 봤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걸어서 불례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목에 있는 빨간 실팔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그 다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느린 아이였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더더욱 말을 못하는 아이였어요. 오늘처럼 낯선 사람들이 많고 긴장된 공간에서는 특히 더. 그런데 민호가 또렷하게, 느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늘 엄마.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담당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외삼촌이 굳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언제 그 말을 배웠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며칠 사이에 그 좁은 반지하 방에서 말 느린 아이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할머니를 느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였어요. 하늘, 엄마. 실팔찌에 새겨진 그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자기 방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불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빨간 실팔찌를 차고 다니면서 떠난 딸을 찾으면서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 그 작은 아이의 두 글자에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이번엔 안 놓친다. 그 말이 그냥 민호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잡지 못한 딸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고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걸 알았을 겁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례 할머니가 임시 위탁 보호자로 인정됐습니다. 저는 그 결과를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실감이 안 났습니다. 계속 뭔가 취소될 것 같고 또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근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됐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학교로 복학했어요. 한참 쉬었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결석 사유를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냥 잘 왔다고 해줬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왜 그랬어? 어디 갔었어? 같은 말 대신 그냥 잘 왔다고 해주는 것. 민호는 한 선생님 연계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선생님이 무서워서 문 앞에서 30분을 서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는 일이 많아졌고 가끔은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생겼어요. 여전히 말이 느리고 낯가림이 심하지만 그 전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노점을 합니다. 비 오나 눈 오나 그 자리를 지켜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그 반지하 방에서 3명이 아침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일찍 나가면서 찐고구마를 두고 가고 저는 일어나서 노점 정리를 하고 민호는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갈 손님을 기다려요. 고구마를 건네주는 게 좋다고 해서 이제 민호가 그 역할을 맡았거든요.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그 버스 정류장 앞에서 할머니가 우산을 펴고 저와 민호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민호가 버스카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아직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새로운 손을 잡은 순간 민호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것 같아서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잡아주는 손이라는 걸. 유리가 보내온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은 아직도 제대로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근데 괜찮아요. 매일 곁에 있으니까요. 불례 할머니는 요즘도 새벽에 나와 노점을 준비합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세봄 어린이집이 있던 골목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쌤이 어디로 갔는지, 그 사람이 정말 할머니의 하늘인지 아닌지. 할머니는 아직 그걸 모릅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매일 그 자리를 지킵니다.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리와 민호 그리고 불례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